35년을 찾아 헤맨 딸. 그런데 그 아이가 스님이 되어 저를 먼저 알아봤습니다. 채영아, 어디 있어? 엄마가 그렇게 찾았는데. 윤정 씨? 그 아이가 왜 거기 있어? 그날 엄마가 날 버렸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그런 사람인 줄 아니? 아니야. 그게 아니라 시댁에서 빚 때문에 저를 다른 사람에게 넘겼거든요. 이젠 너를 소유하고 싶은 마음을 놓을게. 그냥 살아만 있어 줘. 엄마, 이제 나한텐 엄마가 있어요. 과연 이 모녀는 35년의 시간을 되돌릴 수 있을까요? 1989년 10월 서울 중림동의 어느 골목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중림동은 아직 재개발이 되기 전이라 좁은 골목길 사이사이로 낡은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던 동네였어요. 골목 어귀에는 항상 할머니들이 모여 앉아 이야기꽃을 피우곤 했고 아이들은 골목에서 술래잡기를 하며 뛰어다녔죠. 그런 평범하고도 정겨운 동네에서 강윤정은 살고 있었습니다. 윤정은 그의 33살 평범한 전업주부였어요. 남편은 작은 무역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이었고 4살 된 딸 채영이와 함께 반지하 단칸방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비록 집은 좁았지만 윤정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공간이었어요. 특히 채영이가 웃으며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벅차오르곤 했거든요. 그날따라 윤정은 기분이 좋았어요. 왜냐하면 며칠 전부터 채영이가 엄마 나 유치원 가고 싶어요. 친구들이랑 놀고 싶어요라고 조르고 있었거든요. 동네에 새로 생긴 해바라기 유치원에 채영이를 보낼 생각에 마음이 설레었습니다. 물론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는 않았어요. 남편의 월급만으로는 생활비를 대기도 빠듯했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딸을 위해서라면 어떻게든 해보자는 마음이었어요. 채영아, 우리 예쁜 딸. 엄마가 마트 다녀올게. 집에서 얌전히 있어야 해. 알겠지? 윤정은 채영이의 보들보들한 볼에 뽀뽀를 해주었어요. 채영이는 까르르 웃으며 엄마를 안아주었습니다. 네, 엄마. 저 여기서 인형놀이 할게요. 미미랑 뽀로로랑 소꿉놀이 할 거예요. 채영이가 가장 좋아하는 인형들이었어요. 작년 생일에 윤정이 용돈을 모아서 사준 선물이었죠. 채영이는 그 인형들을 친구처럼 여기며 늘 함께 놀았습니다. 윤정은 채영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는 집을 나섰어요. 가을 햇살이 따스했고 마음도 한결 가벼웠습니다. 마트까지는 걸어서 10분 정도 거리였어요. 길을 걸으며 윤정은 생각했어요. 채영이가 유치원에 가면 얼마나 좋아할까?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선생님한테 글자도 배우고 마트에서 장을 보는 윤정의 발걸음은 한결 가벼웠어요. 채영이가 좋아하는 바나나 우유를 집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채영이 이거 보면 얼마나 좋아할까? 달걀과 우유 그리고 저녁에 끓여줄 미역국 재료들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골랐어요. 평범한 일상의 한 조각이었지만 윤정에게는 소중한 시간이었죠. 계산을 하면서도 윤정의 마음은 따뜻했어요. 채영이 얼굴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요즘 들어 말도 더 또박또박 잘하게 되었고 그림 그리는 것도 제법 늘었어요. 특히 엄마 얼굴을 그릴 때면 꼭 노란 머리에 빨간 입술을 그려주며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예뻐요라고 말해주곤 했죠. 우리 채영이 정말 예쁘게 잘 크고 있어. 이렇게 착한 아이가 또 어디 있을까? 혼자서 중얼거리며 미소를 짓던 윤정이었어요. 장바구니를 들고 집으로 향하는 길, 하늘도 유난히 파랗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집 앞 골목에 들어서는 순간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평소와는 다른 묘한 적막감이 감돌았거든요. 채영아, 엄마 왔어.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평소 같으면 엄마 목소리만 들어도 엄마,
하고 달려나오는 채영이었는데 조용했습니다. 윤정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방문을 열어보니 채영이가 없었습니다. 아까 그대로 놓여있던 인형들만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어요. 윤정은 급하게 화장실을 확인했지만 거기에도 없었습니다. 이상했어요. 채영이는 평소에 집을 나갈 때 반드시 윤정에게 말하는 아이였거든요. 더구나 혼자서는 절대 밖에 나가지 않았어요. 채영아, 어디 있어? 윤정의 목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어요. 마음속에서 불안한 감정이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놀이터에 갔나 싶어서 뛰어나갔지만 거기에도 채영이는 없었어요. 평소 채영이가 좋아하던 그네도 미끄럼틀도 텅 비어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우리 채영이 못 보셨어요? 4살짜리 여자아이인데 분홍색 원피스 입고 머리에 토끼 핀 꽂은 아이요. 하지만 아무도 채영이를 본 사람이 없었어요. 골목 어귀에서 늘 앉아 계시던 김할머니도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어머, 채영이가 없어졌다고? 아까 마트 가실 때까지만 해도 집에 있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윤정의 불안은 공포로 바뀌었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는데도 채영이는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평소 같으면 이 시간이면 벌써 엄마 배고파요라고 조르고 있을 시간이었어요. 급하게 남편 직장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빨리 집으로 와요. 채영이가 없어졌어요. 제발 빨리 와요. 윤정의 목소리는 이미 울음이 섞여 있었어요. 남편은 회사에서 급히 뛰어왔고 그때부터 진짜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동네를 샅샅이 뒤졌어요. 골목마다 상점마다 혹시나 해서 찾아봤지만 채영이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결국 경찰서에 신고를 했지만 경찰들의 반응은 시큰둥했어요. 아이들은 원래 그래요. 어디 숨어서 놀고 있을 거예요. 하루 이틀 더 기다려보세요. 보통 집 근처에서 발견되거든요. 하지만 윤정은 알고 있었어요. 채영이는 절대 그런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요. 채영이는 엄마를 놀라게 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아이였거든요. 한 번도, 단 한 번도 엄마를 걱정시킨 적이 없는 아이였어요. 그날 밤 윤정은 한숨도 잘 수 없었어요. 혹시나 해서 문을 열어두고 기다렸지만 채영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윤정은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히 아이가 길을 잃은 게 아니라는 것을.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났지만 채영이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제서야 경찰들도 본격적으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단서라고는 하나도 없었어요. 목격자도 없고 수상한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혹시 남편 쪽 가족이 데려간 건 아니에요? 이런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경찰이 던진 이 말에 윤정은 충격을 받았어요. 시댁과는 사이가 좋지 않았거든요. 특히 시어머니는 윤정을 못마땅해 했어요. 며느리가 너무 나약하다, 손녀를 제대로 못 키운다는 말을 자주 했었죠.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손녀를 데려갈 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저 집 아이가 사라졌대. 부모가 뭘 했길래. 요즘 세상에 아이를 혼자 둬두고. 수군거리는 소리들이 윤정의 귀에 들려왔어요. 가장 견디기 힘든 건 친정 어머니의 원망이었습니다. 내가 조심했어야지. 4살짜리를 혼자 둬두고 어딜 간다고 그래. 내가 그렇게 조심하라고 했잖아. 윤정은 스스로를 자책했어요. 정말로 모든 게 자신의 잘못인 것 같았거든요. 마트에 가지 말았어야 했어요. 채영이를 데리고 갔어야 했어요. 아니면 아예 집을 나서지 말았어야 했어요. 그날 이후 윤정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고
길에서 비슷한 또래의 아이를 보면 혹시나 해서 뛰어가곤 했어요. 하지만 그 아이는 절대 채영이가 아니었죠. 그럴 때마다 윤정의 마음은 더욱 깊이 무너져 갔습니다. 시간이 흘러 2024년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위치한 늘푸른 식탁 본사 건물 30층 꼭대기 회장실에서 강윤정은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63살이 된 윤정의 모습은 35년 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단단하게 뒤로 넘긴 짧은 단발머리, 검은색 정장 재킷, 그리고 어깨에 늘 걸쳐진 회색 스카프. 차가우면서도 위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회장님, 오늘 오후 3시에 신제품 기획회의가 있습니다. 비서실장 박 부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윤정은 고개도 돌리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는 미리 검토해 두셨겠죠? 네, 물론입니다. 박 부장은 15년째 윤정의 비서실장을 맡고 있었지만 아직도 윤정 앞에서는 긴장했어요. 윤정은 직원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는 타입이 아니었거든요. 늘 차갑고 냉정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런 윤정을 따르는 직원들이 많았어요. 일에 대한 열정과 완벽함, 그리고 뛰어난 판단력 때문이었죠. 윤정이 늘푸른 식탁을 일군 과정은 그야말로 전설이었습니다. 채영이가 사라진 후 윤정은 모든 것을 잃었어요. 남편과도 이혼했고 친정 가족들과도 소원해졌죠. 그때 윤정에게 남은 건 오직 하나뿐이었어요. 채영이를 찾겠다는 의지였습니다. 처음에는 전단지를 돌리며 채영이를 찾아다녔어요. 실종아동 찾기 단체에도 가입했고 전국을 돌아다니며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찾아봤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현실의 벽은 높았어요. 찾는 데에도 돈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윤정은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부터 시작했어요. 새벽 5시부터 밤 11시까지 일했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일에 몰두하고 있을 때만큼은 채영이 생각이 조금 덜했거든요. 이 아줌마 일 진짜 잘하네. 우리 가게 매니저 해볼 생각 없어? 식당 사장이 윤정에게 제안했어요. 윤정은 그렇게 매니저가 되었고 몇 년 후에는 작은 음식점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채영이가 좋아했던 바나나 우유를 파는 작은 분식점이었어요. 그 분식점이 대박이 났어요. 윤정만의 특별한 레시피가 있었거든요. 정성스럽게 끓인 육수, 신선한 재료들, 그리고 무엇보다 진심이 담긴 음식이었습니다. 손님들이 줄을 서서 먹을 정도였죠. 사장님, 이 김밥 진짜 맛있어요. 비법이 뭐예요? 그냥 정성껏 만들 뿐입니다. 윤정의 대답은 늘 그랬어요. 하지만 사실 윤정에게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요. 혹시나 채영이가 돌아왔을 때 맛있는 음식을 해줄 수 있도록 늘 연습하고 있었거든요. 분식점이 성공하자 윤정은 더 큰 꿈을 품었어요. 전국 어디서든 채영이가 윤정을 찾을 수 있도록 유명해지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체인점을 시작했고 나중에는 식품 제조업까지 손을 뻗었습니다. 윤정 씨,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런 성장률은 처음 봐요. 투자자들이 감탄할 정도였어요. 윤정의 사업 수완은 정말 뛰어났거든요. 하지만 윤정에게 돈이나 명예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의 목표만 있었을 뿐이죠. 그렇게 30년이 흘렀습니다. 늘푸른 식탁은 이제 국내 굴지의 중견 식품 기업이 되었어요. 직원 수만 해도 1,000명이 넘었고 연매출도 수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윤정은 성공한 기업인이 되었지만 마음 한구석은 늘 비어 있었어요. 회장님, 후계자 문제는 언제쯤 결정하실 건가요? 이사회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이었어요. 윤정은 결혼도 다시 하지 않았고 아이도 없었거든요. 회사는 컸지만
대를 이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직 생각해 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윤정의 대답은 늘 그랬어요. 사실 윤정의 마음속에는 오직 한 사람만 있었거든요. 채영이었습니다. 언젠가 채영이가 돌아오면 이 모든 것을 물려주고 싶었어요. 직원들은 윤정을 철의 여인이라고 불렀어요. 한 번도 웃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고 늘 차가운 표정이었거든요. 하지만 윤정에게도 따뜻한 면이 있었어요. 회사에서 하는 사회공헌 활동들을 보면 알 수 있었죠. 특히 실종아동 찾기 운동에는 매년 수억 원을 기부했어요. 전국의 아동보호시설에도 정기적으로 후원했습니다. 직원들은 그런 윤정의 모습을 보며 궁금해했어요. 회장님은 왜 아이들 관련 일에만 그렇게 적극적이실까? 하지만 아무도 윤정의 과거를 자세히 알지는 못했어요. 윤정은 자신의 사적인 이야기를 절대 하지 않았거든요. 그날도 윤정은 늦은 시간까지 회사에 남아 있었어요. 집에 가봤자 혼자였고 채영이 사진만 보며 또 밤을 지새울 뿐이었거든요. 차라리 일에 몰두하는 게 나았습니다. 회장님, 이제 들어가시는 게 어떨까요? 너무 늦었습니다. 박 부장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윤정은 시계를 보았습니다. 벌써 밤 11시였어요. 내가 만든 이 회사, 누구한테 물려주겠어? 윤정이 혼자 중얼거렸어요. 이 말을 들은 박 부장은 가슴이 아팠어요. 성공한 기업인이지만 윤정은 늘 외로워 보였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윤정은 차 안에서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어요. 네온 사인들이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윤정의 마음은 어둠 그 자체였습니다. 35년이 지났지만 채영이에 대한 그리움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어요. 채영아, 엄마가 이렇게 큰 회사를 만들었어. 너를 찾기 위해서. 언젠가 돌아오면 이 모든 걸 너에게 줄 거야. 윤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35년 동안 흘린 눈물이 얼마나 될까요? 하지만 윤정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채영이가 살아있다고, 언젠가는 만날 수 있다고 믿고 있었거든요. 그런 윤정에게 곧 운명의 순간이 찾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며칠 후 윤정의 비서실에서는 연례 행사 준비로 바빴습니다. 매년 부처님 오신 날이면 늘 푸른 식탁에서는 사회공헌 차원에서 사찰에 연등 기부를 하곤 했거든요. 올해도 어김없이 그 시기가 다가왔어요. 회장님, 올해 연등 기부는 어느 사찰로 할까요? 작년처럼 조계사로 하시겠습니까? 박 부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윤정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매년 같은 곳만 가는 것도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올해는 다른 곳으로 가보죠. 서울 말고 좀 더 조용한 곳으로요. 그럼 경기도 양평에 있는 복림사는 어떨까요? 자연 경관도 아름답고 규모도 적당합니다. 박 부장의 제안에 윤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어디든 상관없었습니다. 그저 회사의 연례 행사일 뿐이었거든요. 초파일 당일 윤정은 박 부장과 함께 양평으로 향했어요. 차창 밖으로 보이는 봄 풍경이 아름다웠지만 윤정의 마음은 여전히 공허했습니다. 35년 전 그날 이후로 윤정에게 계절의 변화란 그저 시간이 흘렀다는 표시일 뿐이었어요. 회장님, 복림사에 도착했습니다. 산 중턱에 자리 잡은 복림사는 정말 아름다웠어요. 고즈넉한 분위기와 함께 연등들이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제법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어요. 어서 오십시오. 연등기부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젊은 스님이 윤정을 맞아주었어요. 윤정은 간단히 인사를 나누고는 연등 달기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수백 개의 연등이 절 마당을 화려하게 장식하고 있었죠. 회장님, 연등에 소원을 적어보시는 게 어떨까요?
박 부장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윤정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소원이라 35년 동안 단 하나의 소원만 있었거든요. 작은 종이에 윤정은 조심스럽게 글씨를 적었어요. 채영이를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단순하지만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법회가 곧 시작됩니다. 함께 참석하시겠습니까? 절 관계자의 안내에 따라 윤정과 박 부장은 법당으로 향했어요. 법당 안은 이미 많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향 냄새와 함께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윤정은 뒷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불교도는 아니었지만 이런 분위기가 싫지는 않았어요. 마음이 조금이나마 평온해지는 느낌이었거든요. 법회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한 스님이 단상으로 올라왔어요. 3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여성 스님이었습니다. 단정하게 삭발한 모습에 깔끔한 가사를 입고 있었어요. 스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윤정의 가슴이 갑자기 두근거리기 시작했거든요. 스님의 목소리에서 묘한 기시감이 느껴졌어요.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 부처님의 자비로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스님이 계속 법문을 하는 동안 윤정은 스님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봤어요.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드는데 정확히 뭔지 알 수 없었습니다. 3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어떤 느낌은 지워지지 않는 법이니까요. 법회가 한창 진행되던 중이었어요. 스님이 갑자기 법당을 둘러보더니 윤정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스님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마치 누군가를 알아본 듯한.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스님이 법문을 멈추고는 윤정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윤정 씨, 법당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윤정을 바라봤습니다. 윤정은 마치 벼락을 맞은 것처럼 몸이 굳어버렸어요. 어떻게 저 스님이 자신의 이름을 알고 있을까요? 더군다나 성함이 아닌 이름으로요. 윤정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스님의 눈빛이 묘하게 슬퍼 보였어요. 마치 오랫동안 누군가를 그리워했던 사람의 눈빛 같았습니다. 그 순간 윤정의 마음 깊은 곳에서 어떤 기억이 스멀스멀 올라왔어요. 35년 전 4살 된 채영이가 윤정을 부를 때의 목소리, 그리고 지금 스님의 목소리, 뭔가 닮아있지 않을까요? 혹시 윤정이 입을 열려는 순간 갑작스럽게 감정이 북받쳐 올랐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고 숨을 쉬기가 힘들었습니다. 35년 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것 같았어요. 그 아이가 왜 거기 있어? 윤정이 혼자 중얼거렸어요.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윤정을 걱정스럽게 바라봤지만 윤정에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박 부장이 급하게 다가왔어요.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어디 아프신가요? 하지만 윤정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거든요. 저 스님이 정말 채영이일까요? 아니면 단순한 착각일까요? 하지만 그 눈빛, 그 목소리, 어머니의 직감이 말하고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갑자기 몸이 안 좋아서. 윤정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거든요. 만약 저 스님이 정말 채영이라면? 그런데 왜 스님이 되었을까요? 왜 엄마를 찾지 않았을까요? 회장님, 박 부장이 윤정을 따라 나오려고 했지만 윤정은 이미 법당을 뛰쳐나가고 있었어요. 절 마당을 지나 주차장까지 윤정은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차 안에서 윤정은 그제서야 숨을 크게 들이쉬었어요. 35년 만에 느끼는 이상한 감정이었습니다. 기쁨과 슬픔, 그리고 무서움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저 스님이 혹시 우리 채영이일까? 윤정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만약 정말 채영이라면 35년 동안 왜 엄마를 찾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왜 스님이 되었을까요? 차가 사차를 떠나는 동안 윤정은 계속 뒤를 돌아봤어요. 혹시 저 스님이 따라 나올까 봐서요. 하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윤정은 한잠도 잘 수 없었어요. 계속해서 그 스님의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그리고 윤정 씨라고 부르던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내일 다시 가봐야겠어. 윤정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저 스님이 누구인지, 왜 자신의 이름을 알고 있는지 반드시 알아봐야 했거든요. 35년 동안 기다려왔는데 이제 와서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윤정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뒤척였고 눈을 감으면 그 스님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윤정 씨라고 부르던 목소리가 귓가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35년 동안 기다려온 순간이 정말 온 것일까요? 새벽 5시 윤정은 결국 일어나서 회사로 향했어요. 이럴 때일수록 냉정해져야 했습니다. 감정에 휘둘려서는 안 되었거든요. 만약 정말 채영이라면 신중하게 접근해야 했어요. 박 부장, 제게 개인적으로 부탁할 일이 있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한 박 부장을 불러들인 윤정이 말했어요. 박 부장은 15년 동안 윤정을 보좌해왔지만 이렇게 개인적인 부탁을 받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무엇이든 말씀하십시오, 회장님. 어제 복림사에서 만난 그 스님에 대해 알아봐 주세요. 자세히, 아주 자세히요. 윤정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간절함이 묻어 있었어요. 박 부장은 윤정의 표정에서 이것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조사할까요? 출생부터 현재까지 가능한 모든 것을요. 그리고 절대 비밀로 해주세요. 박 부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윤정이 이렇게 개인적인 일에 관심을 보이는 걸 본 적이 없었거든요. 분명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틀 후 박 부장이 두꺼운 파일을 들고 윤정의 사무실로 왔어요. 윤정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 파일 안에 35년간의 답이 들어있을지도 모르니까요. 법명은 명화 스님입니다. 본명은 김채연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채연. 윤정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강채영이 아니라 김채연이라니. 하지만 이름은 바뀔 수 있는 것이니까요. 나이는 올해 34시고요. 1990년생입니다. 1990년생. 채영이가 태어난 해가 1985년이었으니까 나이가 맞지 않았어요. 윤정의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어린 시절 기록을 보면 좀 복잡합니다. 박 부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서울 아동복지시설에서 자랐고 여러 위탁 가정을 거쳤습니다. 정확한 출생 기록이 명확하지 않아서 윤정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아동복지시설, 위탁가정, 혹시 채영이가 거쳐갔을 수도 있는 곳들이었거든요. 더 자세히 말해보세요. 1990년 당시 기록을 보면 서울 중림동 근처에서 발견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략 4, 5살 정도로 추정되었고요. 중림동, 윤정이 살았던 바로 그곳이었어요. 그리고 4, 5살, 채영이가 사라졌을 때의 나이와 거의 비슷했습니다. 당시 아이가 기억을 많이 잃은 상태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충격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윤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만약 정말 채영이라면 4살짜리 아이가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엄마를 잃고 혼자 떠돌아다녔을 생각을 하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 후에는 어떻게 되었나요? 여러 위탁 과정을 거쳤지만 적응하지 못해서 다시 시설로 돌아오기를 반복했다고 합니다. 18살이 되어서 시설을 나온 후 20살 때 복림사에 들어가서 출가했습니다. 윤정은 파일을 보며 명화 스님의 사진들을 하나하나 살펴봤어요. 어린 시절 사진은 흐릿했지만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특히 눈매가 이 아이, 우리 채영이 닮았어요. 윤정이 중얼거렸어요. 박 부장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채영이라니 회장님께 아이가 있었던 건가요? 회장님 혹시 35년 전에 제가 잃어버린 딸입니다. 4살 때 사라졌어요. 윤정이 처음으로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았어요. 박 부장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15년 동안 함께 일하면서도 전혀 몰랐던 이야기였거든요. 그렇다면 이 스님이 확실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윤정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기쁨과 슬픔 그리고 분노가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 아이 살아있었어. 35년 동안 살아있었다고요. 윤정이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35년 동안 참아왔던 감정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왜 날 안 찾았을까요? 내가 그렇게 찾아다녔는데 분노와 서운함이 올라왔어요. 채영이가 정말 살아있었다면 왜 엄마를 찾지 않았을까요? 혹시 엄마를 원망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혹시 저를 미워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날 혼자 두고 마트에 간 것을 윤정의 자책이 시작되었어요. 35년 전 그날 만약 채영이를 데리고 갔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요. 박 부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회장님, 아직 확실한 건 아닙니다. 한 번 더 확인해 봐야. 확인해야죠.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윤정이 결심한 듯 말했어요. 더 이상 추측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다시 복림사에 가보겠습니다. 그날 오후 윤정은 혼자 복림사로 향했어요. 이번에는 박 부장도 함께 가지 않았습니다. 혼자서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복림사에 도착한 윤정은 한참 동안 절 입구에서 망설였어요. 만약 정말 채영이라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35년 동안 기다렸다고? 미안하다고? 아니면 왜 찾지 않았냐고 따져야 할까요? 용기를 내자. 35년을 기다렸는데. 윤정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절 안으로 들어갔어요. 마침 명화 스님이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윤정과 명화 스님의 시선이 마주쳤어요.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안녕하세요. 명화 스님이 먼저 인사를 건넸어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어제 법회 때 제 이름을 부르셨죠? 윤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명화 스님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왜 제 이름을 앉으시겠어요?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습니다. 명화 스님이 마당 한쪽 평상을 가리켰어요. 윤정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35년 만에 진실을 알게 되는 순간이 올 것 같았거든요. 두 사람이 마주 앉았을 때 윤정은 명화 스님의 얼굴을 자세히 볼 수 있었어요. 삭발을 했지만 눈매와 코, 입술의 모양이 어린 시절 채영이와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혹시 당신이? 윤정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제 정말 물어봐야 할 때였습니다. 평상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오랜 침묵이 흘렀습니다. 윤정의 마음은 35년 전 그날로 돌아가 있었고 명화 스님도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늦은 오후 햇살이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지만 분위기는 무겁기만 했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명화 스님이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엄마가 날 버렸다고 생각했어요. 윤정의 몸이 굳어버렸어요. 엄마라고 했다는 것은 정말 채영이라는 뜻일까요? 무슨 말씀이세요? 윤정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명화 스님은 잠시 하늘을 바라보더니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1989년 10월, 저는 4살이었어요. 그날 엄마가 마트에 간 사이에 윤정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나왔어요. 1989년 10월, 채영이가 사라진 바로 그날이었거든요. 채영아, 정말 내가 맞니? 윤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명화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저 채영이에요. 35년 만에 듣는 엄마라는 호칭이었어요. 윤정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정말로 채영이가 살아있었던 거예요. 채영아, 우리 채영이. 윤정이 명화 스님을 끌어안으려고 했지만 명화 스님은 한 발 물러섰어요. 그 모습에 윤정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 그래? 엄마야, 엄마라고. 엄마, 진정하세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셔야 해요. 명화 스님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묻어 있었어요. 윤정은 억지로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그날, 정말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엄마가 그렇게 찾았는데, 엄마가 마트에 간 사이에 아버지 쪽 사람들이 왔어요. 채영의 말에 윤정이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 쪽? 그러니까 전 남편 쪽 말이겠죠? 큰아버지였어요. 그리고 모르는 아저씨 한 명이 더 있었고요. 큰아버지가 저한테 말했어요. 채영아, 아빠가 너 데리러 오라고 했어. 같이 가자고요. 윤정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시댁에서 채영이를 데려갔다는 뜻일까요? 저는 처음에 싫다고 했어요. 엄마 없으면 안 간다고요. 그런데 채영이 말을 잇지 못하고 있었어요. 35년 전 기억이 여전히 아픈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했는데? 엄마가 더 이상 나를 키울 수 없다고. 엄마가 나를 다른 사람에게 보내기로 했다고 했어요. 윤정의 가슴이 미어졌어요. 4살짜리 아이에게 그런 거짓말을 했다니요. 거짓말이야.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어. 절대 그런 적 없어. 윤정이 소리쳤어요. 하지만 채영의 표정은 여전히 슬펐습니다. 저도 믿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엄마가 오지 않았잖아요. 내가 오지 않았다고? 나는 그날부터 35년 동안 너만 찾아다녔어. 윤정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억울함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채영이 조용히 말을 이어갔어요. 큰아버지가 저를 어떤 아저씨에게 넘겨줬어요. 그 아저씨는 저를 멀리 데려갔고요. 무슨 소리야? 큰아버지가 너를 다른 사람에게? 윤정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채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당시 할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해서 빚이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채영의 말이 끊어졌어요. 하지만 윤정은 이미 눈치챘습니다. 시댁에서 빚 때문에 채영이를 팔았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런 일이. 윤정이 중얼거렸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시댁에서 채무 문제로 손녀를 넘겼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 아저씨는 저를 다른 곳으로 데려갔어요. 거기서 며칠 있다가 또 다른 곳으로. 계속 그렇게 돌아다녔어요. 채영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어린 시절의 아픈 기억들을 떠올리는 게 힘든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아동복지시설에 가게 되었는지는 기억이 안 나요. 너무 어렸거든요.
윤정은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어요. 4살짜리 딸이 그런 일들을 겪었다고 생각하니 숨이 막혔거든요. 처음에는 엄마가 저를 찾으러 올 거라고 믿었어요. 매일 문 앞에서 기다렸거든요. 채영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35년 동안 묻어두었던 감정들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오지 않았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생각했어요. 정말로 엄마가 저를 버린 게 아닐까 하고요. 아니야. 절대 아니야. 윤정이 울먹이며 소리쳤어요. 내가 그런 사람인 줄 아니? 아니야. 그게 아니라. 윤정이 그 자리에서 주저앉으며 통곡하기 시작했어요. 35년 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윤정의 울음소리가 절 마당에 울려 퍼졌어요. 채영도 함께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저도 엄마가 그리웠어요. 정말 많이 그리웠어요. 두 모녀가 35년 만에 다시 만났지만 기쁨보다는 슬픔이 더 컸어요. 잃어버린 시간들이 너무나 아팠거든요. 그런데 왜 나를 찾지 않았어? 나는 그렇게 찾아다녔는데. 윤정이 흐느끼며 물었어요. 채영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찾으려고 했어요. 18살이 되어서 시설을 나온 후에. 하지만 이름도 바뀌어서 찾을 수가 없었어요. 이름이 바뀌었다고? 네, 복지시설에서 새로운 이름을 지어줬거든요. 김채연이라고. 강채영이라는 이름은 기억에서 사라져버렸어요. 윤정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찾을 수 없었던 거구나. 이름이 바뀌면 찾기가 더욱 어려워지니까요. 엄마 이름은 기억했어요. 강윤정. 계속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그럼 왜? 하지만 강윤정이라는 이름이 너무 흔해서. 그리고 35년이나 지났잖아요. 채영의 말이 맞았어요. 더군다나 윤정은 결혼 후 성이 바뀌었을 수도 있고 이사를 갔을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출가를 했어요.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싶었거든요. 채영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윤정의 마음이 더욱 아팠습니다. 딸이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다는 뜻이니까요.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윤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35년의 시간을 어떻게 메워나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채영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천천히 해봐요, 엄마. 그 말에 윤정의 마음이 조금 놓였어요. 적어도 채영이 자신을 완전히 거부하지는 않는다는 뜻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았어요. 특히 시댁에서 벌인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밝혀내야 했습니다. 그 후 며칠간 윤정은 회사와 복림사를 오가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35년 만에 찾은 딸이지만 어떻게 관계를 회복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더군다나 채영이는 이미 스님이 되어 속세와 거리를 둔 삶을 살고 있었거든요. 회장님, 최근 들어 좀 이상하세요. 이사회에서 전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윤정의 행동이 평소와 달라졌다는 걸 눈치챈 거였죠. 무슨 말씀이시죠? 윤정이 차갑게 반문했지만 속으로는 당황했어요. 설마 채영이를 만나는 것을 눈치챈 건 아니겠죠? 회의 중에 자주 멍하니 계시고 중요한 결정들을 계속 미루고 계십니다. 특히 후계자 발표 건은. 맞는 말이었어요. 윤정은 요즘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채영이 생각뿐이었거든요. 후계자 문제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사안입니다. 하지만 회장님, 이미 몇 차례 연기하셨잖습니까? 주주들도 불안해하고 있고요. 전무의 말에 다른 이사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늘 푸른 식탁의 후계자 문제는 업계에서도 관심사였거든요.
윤정에게는 자식이 없다고 알려져 있었으니까요. 혹시 외부에서 전문 경영인을 영입하실 계획이신가요? 상무가 물었어요. 윤정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는 채영이가 있잖아요. 35년 만에 찾은 딸에게 물려줄 수도 있을 텐데. 아직 확정된 건 없습니다. 조금 더 시간을 주세요. 이사회가 끝난 후 윤정은 혼자 사무실에 남아 있었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로 채영이에게 회사를 물려줄 수 있을까요? 그날 저녁 윤정은 다시 복림사를 찾았어요. 이제는 거의 매일 오는 것 같았습니다. 채영이는 연꽃연못 옆에서 명상을 하고 있었어요. 채영아. 윤정이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채영이는 천천히 눈을 뜨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 오늘도 오셨네요. 너 보고 싶어서. 매일 보고 싶어. 윤정의 솔직한 마음이었어요. 35년 동안 그리워했던 딸을 이제 와서 어떻게 하루라도 안 볼 수 있겠어요? 엄마도 참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채영이가 윤정의 손을 잡아주었어요. 그 따뜻함에 윤정의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채영아, 엄마가 부탁이 있어. 무슨 부탁이세요? 윤정은 잠시 망설였어요. 이런 말을 해도 될까 싶었거든요. 회사. 엄마가 만든 회사를 너에게 물려주고 싶어. 채영이의 표정이 놀란 듯 변했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이었거든요. 엄마, 그게 무슨. 35년 동안 너를 찾기 위해 만든 회사야. 너에게 물려주려고 키운 거라고. 윤정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어요. 하지만 채영이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그건 제가 갈 길이 아닙니다. 채영이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윤정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 안 돼? 내가 내 딸인데. 저는 여기서 제 삶을 정리하고 있어요. 채영이의 말에 윤정의 마음이 급해졌어요. 설마 또 딸을 잃게 되는 건 아니겠죠? 정리한다니? 무슨 뜻이야? 엄마, 저는 이미 출가한 몸입니다. 속세의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윤정이 답답했어요.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왜 딸이 엄마가 평생 만든 걸 받지 않으려 하는 걸까요? 그럼 뭐하러 살아? 뭐하러 만났어? 윤정이 감정이 북받쳐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자 채영이가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35년 동안 너만 찾아다녔어. 이 회사도 너 주려고 만든 건데. 윤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채영이도 마음이 아팠지만 자신의 뜻은 확고했습니다. 엄마의 마음은 감사해요. 하지만 저는 이 길을 선택했어요. 이 길이 뭐가 좋다고. 혼자 이렇게 외롭게 살면서. 외롭지 않아요. 여기서 저는 평안을 찾았거든요. 채영이의 말에 윤정이 할 말을 잃었어요. 정말로 채영이는 만족하며 살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때 절 뒤편에서 다른 스님이 나타났어요. 연세가 지긋한 주지 스님이었습니다. 명화야, 무슨 일이니? 아, 주지 스님. 저희 어머니이십니다. 채영이가 윤정을 소개했어요. 주지 스님이 윤정을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동안 자주 오시던 분이시군요. 명화가 어머니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정말요? 윤정이 반가워했어요. 채영이가 자신 이야기를 했다니요. 네, 어머니를 그리워한다고 자주 말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출가의 길을 선택한 것도 확고하고요. 주지 스님의 말에 윤정이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딸이 자신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건 기뻤지만 출가의 길이 확고하다는 건 아쉬웠거든요. 스님, 제가 딸에게 회사를 물려주고 싶다고 했는데. 아, 그 이야기군요. 주지 스님이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명화는 이미 세속을 떠난 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행복해해요.
윤정의 마음이 착잡해졌어요. 딸의 행복을 위해서는 포기해야 하는 걸까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윤정은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회사 일도 복잡하고 딸과의 관계도 쉽지 않고 모든 게 꼬여만 가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 부장이 긴급하게 찾아왔어요.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이사회에서 임시회의를 소집했어요. 무슨 일이죠? 후계자 문제 때문에 주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경영권에 대한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윤정이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설상가상이었습니다. 임시 이사회는 언제입니까? 오늘 오후 2시입니다. 윤정은 결단을 내려야 했어요. 회사를 지킬 것인가 아니면 딸을 선택할 것인가. 35년 만에 찾은 딸이지만 그 딸은 자신과는 다른 길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박 부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윤정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인생이 왜 이렇게 복잡할까요? 임시 이사회는 예상보다 더 험악한 분위기였습니다. 주주들의 대리인들까지 참석한 가운데 윤정의 경영 능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었어요. 회장님,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후계자를 명확히 하시거나 아니면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해야 합니다. 전무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다른 이사들도 같은 의견이었습니다. 주주들의 신뢰도 떨어지고 있고 주가도 계속 하락세입니다. 상무가 자료를 내밀며 덧붙였어요. 윤정은 그 자료를 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로 회사가 위기에 처한 상황이었어요. 하루만 더 시간을 주세요. 윤정이 간청하듯 말했어요. 이사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니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 오후까지입니다. 그때까지 결정하지 않으시면 저희가 직접 나서겠습니다. 이사회가 끝나고 나서 윤정은 허탈한 마음으로 사무실에 혼자 남았어요. 35년 동안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회장님, 박 부장이 조심스럽게 들어왔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 윤정이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처음으로 보는 윤정의 무기력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윤정은 또다시 복림사로 향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마음이 정리되지 않은 채로 운전대를 잡으니 위험할 뻔했거든요. 절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 예불 시간이었어요. 법당에서 들려오는 독경 소리가 윤정의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예불이 끝나고 나서야 채영이를 만날 수 있었어요. 채영이는 윤정의 얼굴을 보더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많이 힘들어 보여요. 채영아, 엄마가 정말 바보 같아. 윤정이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회사 일, 이사회에서 일어난 일, 그리고 자신의 고민까지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35년 동안 너만 생각하며 살았는데 정작 너를 찾고 나니까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채영이는 조용히 윤정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저 때문에 힘드시죠? 아니야, 그게 아니라. 엄마가 35년 동안 저를 찾으며 쌓아 올린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거부하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허탈하시겠어요. 채영이의 말이 전곡을 찔렀어요. 윤정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엄마, 저는 정말 행복해요. 여기서 평안을 찾았거든요. 그래도 엄마도 행복하세요. 제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지 않으세요? 채영이의 말에 윤정이 멈칫했어요. 맞는 말이었거든요. 딸이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기적인데 욕심을 부리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엄마, 회사는 엄마가 계속 운영하세요. 그리고 저는 여기서 엄마를 위해 기도할게요. 윤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딸의 마음이 이렇게 넓었다니요. 그날 밤 윤정은 절에서 하룻밤을 보냈어요. 주지스님이 배려해준 덕분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조용한 밤을 보내며 윤정은 많은 생각을 했어요. 새벽 예불 종소리에 눈을 뜬 윤정이었어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딸의 선택을 존중하기로요. 채영아. 윤정이 채영을 불렀어요. 새벽 공기 속에서 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엄마가 잘못 생각했어. 이젠 너를 소유하고 싶은 마음을 놓을게. 채영이가 놀란 듯 윤정을 바라봤어요. 그냥 살아만 있어줘. 그것만으로도 엄마는 충분해. 윤정의 진심 어린 말에 채영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35년 만에 처음으로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엄마. 채영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날 나 엄마인 줄 알았어요. 응? 법회 때 처음 봤을 때 뭔가 느낌이 왔어요. 그래서 무작정 이름을 불렀거든요. 윤정이 깜짝 놀랐어요. 채영이도 직감적으로 알았다는 뜻이었거든요.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이름만 불렀어요. 우리 채영이. 윤정이 채영이를 끌어안았어요. 이번에는 채영이가 피하지 않았습니다. 35년 만에 진정한 포옹이었어요. 엄마 미안해요. 그동안 원망도 했고. 아니야, 내가 뭘 미안해해. 엄마가 지켜주지 못한 게 잘못이지. 두 모녀가 오랫동안 끌어안으며 울었어요. 35년 동안 쌓였던 모든 상처와 그리움이 눈물과 함께 흘러나갔습니다. 앞으로는 자주 올게. 매주는 어렵더라도 한 달에 한 번은 꼭. 네, 좋아요. 엄마가 올 때마다 차 한 잔 끓여드릴게요. 채영이가 미소를 지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보는 밝은 미소였습니다. 그날 오후 윤정은 자신감을 가지고 이사회에 참석했어요. 후계자는 제가 직접 키워낸 전문 경영인으로 하겠습니다. 박 부장을 차기 사장으로 추천합니다. 박 부장이 깜짝 놀랐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발표였거든요. 그리고 저는 회장직에서 물러나 고문 역할만 하겠습니다. 이사들도 놀라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박 부장의 능력은 모두가 인정하는 바였기에 반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박 부장, 괜찮겠습니까? 전무가 물었어요. 박 부장은 잠시 윤정을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사회가 끝나고 나서 박 부장이 윤정에게 물었어요. 회장님, 갑자기 왜 이런 결정을? 박 부장, 15년 동안 고생 많았어요. 이제 진짜 주인이 되어서 회사를 이끌어 가세요. 윤정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정말 오랜만에 짓는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그날 저녁 윤정은 다시 복림사를 찾았어요. 채영이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고 싶었거든요. 엄마, 정말 좋은 결정이신 것 같아요. 채영이가 윤정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이제 엄마도 좀 쉬세요. 응, 이제 진짜 네 엄마로만 살 거야. 윤정이 환하게 웃었어요. 35년 만에 찾은 진정한 평화였습니다. 그날 밤 절 마당에 달린 연등들이 바람에 살랑거렸어요. 마치 두 모녀의 화해를 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윤정은 회장직에서 물러난 후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었어요. 매주 수요일이면 어김없이 복림사를 찾았고 채영이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하루하루 소중했습니다. 엄마, 오늘은 좀 일찍 오셨네요. 채영이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윤정은 손에 든 보따리를 내려놓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 특별한 날이잖아. 우리 채영이 생일인데. 그렇습니다. 오늘은 채영이의 35번째 생일이었어요. 35년 만에 함께 보내는 첫 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엄마가 직접 만든 미역국이야. 내가 어렸을 때 제일 좋아했던 거.
윤정이 보온통을 꺼내며 말했어요. 채영이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35년 전 기억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거든요. 정말, 정말 고마워요, 엄마. 두 사람이 절 마당 평상에 앉아 미역국을 나누어 먹었어요. 평범한 미역국이었지만 그 어떤 음식보다 맛있었습니다. 채영아, 엄마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무슨 말씀이세요? 여기, 이 절 근처에 작은 식당을 차리려고 해. 채영이가 깜짝 놀랐어요. 갑작스러운 이야기였거든요. 식당이요? 응. 절에 오시는 분들께 따뜻한 한 끼 대접해드리고 싶어서. 그리고 윤정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을 이었어요. 너 가까이에서 살고 싶어? 채영이의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엄마가 자신을 위해 인생을 바꾸려고 한다는 게 고마웠습니다. 엄마, 괜찮으실까요? 서울 생활을 그만두고. 괜찮아. 이제 진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거야. 윤정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묻어 있었어요. 정말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었거든요. 2달 후, 복림사에서 차로 10분 거리의 작은 식당이 문을 열었습니다. 간판에는 채영당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채영이의 이름을 딴 식당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윤정이 밝은 목소리로 손님을 맞이했어요. 예전의 차가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정말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식당은 작았지만 정성스러웠어요. 모든 음식을 윤정이 직접 만들었고 특히 된장찌개와 김치찌개가 일품이었습니다. 절에 오는 사람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사장님, 이 김치찌개 정말 맛있어요. 어머니 손맛 같아요. 손님의 말에 윤정이 뿌듯해했어요. 35년 동안 기업을 경영하며 받았던 어떤 칭찬보다 기뻤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성껏 끓였거든요. 매주 화요일 오후 3시는 윤정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채영이가 식당을 찾아와 함께 차를 마시는 시간이었거든요. 엄마, 오늘 손님이 많았나 봐요. 채영이가 텅 빈 반찬통들을 보며 말했어요. 윤정이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응, 오늘도 완판이야. 이제 단골들이 생겼어. 정말 다행이에요. 엄마가 행복해 보여서. 채영이의 말에 윤정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로 행복했거든요. 돈을 많이 벌지는 못했지만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채영아, 너는 어때? 절에서 생활하는 게 여전히 좋아? 네, 좋아요. 그리고 이제 엄마가 가까이 있으니까 더 좋고요. 두 사람이 마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35년 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평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식당에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어요. 박 부장이었습니다. 회장님, 어머, 박 부장님, 어쩐 일로 여기까지? 윤정이 깜짝 놀라며 반겼어요. 박 부장은 주변을 둘러보더니 감탄했습니다. 정말 아늑하고 좋네요. 회장님이 직접 하신다고 해서 믿어지지 않았는데, 이제 회장 아니에요. 그냥 채영당 사장이에요. 윤정이 웃으며 말했어요. 박 부장이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채영당이라고 이름을 지으셨어요? 윤정이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어요. 제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 이름이에요. 그때 마침 채영이가 식당에 들어왔어요. 박 부장이 스님 복장의 채영이를 보고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엄마, 손님이 계시네요. 채영이가 인사를 하자 박 부장이 깜짝 놀랐어요. 엄마라고 했다는 건 혹시 회장님의. 윤정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 딸이에요. 35년 만에 찾은. 박 부장이 충격을 받았어요. 15년 동안 함께 일하면서도 전혀 몰랐던 이야기였거든요. 그래서 채영당이었군요. 박 부장이 이해했다는 듯 말했어요.
윤정이 딸을 위해 모든 걸 포기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 거였구나. 그날 저녁 박 부장이 돌아간 후 윤정과 채영이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엄마, 박 부장님이 회사 일 때문에 걱정하시는 것 같던데 괜찮으세요? 괜찮아. 박 부장은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야. 나보다 훨씬 잘할 거야. 윤정은 정말로 후회하지 않았어요. 회사보다 딸이 더 소중했거든요. 엄마, 이제 나한텐 엄마가 있어요. 채영이가 갑자기 말했어요. 윤정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35년 동안 혼자였는데 이제 진짜 엄마가 생겼다는 뜻이에요. 채영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우리 채영이도 이제 엄마가 있어. 윤정도 함께 울었어요. 35년의 세월이 이렇게 치유되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날 밤 복림사 마당에는 연등들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새로 단 연등들이었습니다. 윤정과 채영이가 함께 연등 아래를 걸었어요. 바람에 흔들리는 연등들이 마치 춤을 추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예쁘죠? 응, 정말 예뻐. 윤정이 대답하며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채영아, 엄마가 35년 동안 너를 찾아다니면서 늘 생각했던 게 있어. 무엇이었어요? 언젠가 너를 다시 만나면 꼭 말해주고 싶었던 게 있었어. 윤정이 잠시 멈추더니 말을 이었어요. 사랑한다고. 엄마가 너를 정말 많이 사랑한다고. 채영이의 손이 윤정의 손을 꼭 잡았어요.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엄마. 그 순간 마치 기적처럼 바람이 불어왔어요. 연등들이 더욱 환하게 빛나며 흔들렸습니다. 마치 두 모녀의 재회를 축복하는 것 같았어요. 연꽃은 진흙에서도 피어납니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서도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죠. 윤정과 채영이의 이야기도 그랬습니다. 35년이라는 긴 세월의 아픔을 딛고 마침내 진정한 행복을 찾은 거예요. 그날 밤 연등들은 유독 환하게 빛났습니다.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처럼요. 오늘의 사연만 땅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안하세요.